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뭐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 하시려면 진지하게 하시는데 너무 이거 약간 조롱 아닙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새. 조롱도 롱입니다. 조롱도롱이죠. 예.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상승하는 종목 수들이 많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실망자를 붙이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가 8% 급락을 했고 이외에도 뭐 삼성물산, 우선주, 생명 다 줄줄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으로 지금까지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도 나타났기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또 출연을 했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양시장이 혼조세로 끝났네요. 네. 코스피는 한 3%로 마감이 되었고 하락으로, 코스닥이 그래도 1.4% 강세로 이제 끝이 났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었으나 사실은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오늘의 주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뭔가 그 반응이 뜨겁냐 차갑냐는 나왔죠. 안 통하는데 네. 밤 8시까지 아마 지켜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발표되자마자 SK하이닉스도 살짝 같이 약했다가,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오히려 금요일 날 주가가 회복해서 이제 8시까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저렇게 8% 이상 하락하지 않았으면 SK하이닉스는 아침에 시세처럼 그래도 조금 버텼을 텐데 삼성전자가 너무 오늘 또 흔드니까 그러게요.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3%로 끝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3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현물에서. 네. 근데 지금 두 종목을 판 게 금액이 보니까 한 3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의 상당 부분은 두 반도체 종목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데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네. 그들이 빠지면 또 이제 과거에 S7으로 불렸던 기업들이 같이 빠지니까 요즘.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오히려 반도체 투탑이 좀 쉬니까, 뭐 쉰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정을 좀 받으니까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코스닥 쪽으로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당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은 뭔가 이번 주 후반에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제외하면 당분간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모멘텀이.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흐름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3조 7천억을 팔았는데 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3조 7천억이니까 사실상 안 팔았다고 이제 해석까지 나머지 종목들. 네네.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서 전략을 짜는 것도 유효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에 강연회를 다녀왔거든요. 오프라인 설명회를. 대표님께서 하시는. 네네. 저는 그냥 이제 낑겨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다 보니까 끝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어느 분이 잡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을 올해 처음 하셨대요. 네. 근데 요즘 너무 힘들다. 사자마자 다 물렸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사고 그냥 쭉 하고 올라갈 종목을 하나만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그냥 빙긋이 웃다가 도망쳐 왔는데 네. 그때 보면서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SK하이닉스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2024년 6월 달에 그때 25만 원대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6월, 7월 달에 한번 고점 찍다가 쭉 조정받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15만 원 그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까지가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11개월 걸렸습니다. 네. 거의 1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20만 원대에서
그 돌파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10배가 났죠. 네,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거기다가 이럴 거면 주주환원 왜 했어? 뭐 이런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주환원이 악재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다시 음침한 기운에서 밝은 기운으로 돌아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국내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해서 그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온지 아세요? 대주주 양도세. 아이고 벌써부터 또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참 이제 사람들이 추석도 안 지났는데 벌써. 예, 그러니까 원래 추석 그쯤 돼서부터는 또 묵직한 게 한국 증시 아닙니까? 근데 그때쯤 나와서 또 핑계 대는 게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나오면서 일단 약간 좀 많이 실망하고 또 지쳐가고 그런 스트레스 받으신 거 보니까 많이 급하신가 보다 생각 듭니다. 원래 주식이 쭉 갔다가 조정을 세게 받는다. 그럼 거기서 V자로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또 다시 한번 챙길 거 챙기고 좀 분위기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는 얘기를 무지 많이 드리는데 네. 그래 됐고 하나만 주소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래서 일단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결론은 그래서 하나만 주소는 네. 멤버스 가면 다 있습니다. 뭐 있다고 제가 못 알아. 멤버스 서비스 아까 홍보하신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입하시면 정말 벌겠어. 아유 이제 선수 다 되셨네요. 이제 앵커 맞으세요. 그렇게 이제 앵커 맞으세요. 그렇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저. 알겠습니다.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그래요. 주주 환원 정책이 꼭 악재인 것처럼 오늘장에서 작용을 해버렸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온 건 분명히 아닌데 시장에서 뭐 150조 원까지 기대를 했다. 그리고 배당 물론 좋은데 소강 얘기가 왜 없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특정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로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감을 감안하고서라도 오늘 하루 만에 전자가 8.7% 급락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좀 너무한 하락이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뭐 우선주, 생명이나 물산까지도 똑같은 이슈로 담아볼 법하지 않나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에 대한 어떤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 의견이요? 이렇게 급락할 때 이 급락이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네. 너무 비이성적으로 빠졌어. 그러면 최소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나와서 시장을 반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좀 그 분명히 주주환원이라는 것은 주가를 올릴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가의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알고 하죠. 있죠. 배웠고, 왜 배당도 많이 하고 주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잘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10%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건 하방은 적어도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기에는 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면 그런 뭐 다들 기다렸고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오르냐라는 건데 그 안 오르면 우리가 이제 호재가 반영이 안 되면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호재가 나왔음에도 정도니까. 그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만큼 못 오른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좀 다른 뭔가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 이거는 아니야, 그죠? 기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안 오르지?라는 생각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반대로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다 녹아져 있고 더 이상 그러면 악재가 아닌가? 이런 역발상도 필요한 것처럼 호재가 나왔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뭔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주말 내내 이제 그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를 금요일 날 밤에 보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선반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반영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기가 찹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발표 직전에 2영업일 동안 네. 삼성전자가 약 13%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엄청나게 선반영한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좀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최근에 뭐 시장에서 약간 소통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먼저 주주환원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조금 놀라운 40조 원에 네. 뭐 그다음에 FCF를 50% 이상으로 앞으로 할 수 있고 등등의 내용을 하면서 65만 주씩을 이틀 동안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는 적어도 더 강해야 되거든요. 이미 한 친구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뭔가 단일가로 막 나중에 이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막 다 매도가 다 잡아먹겠어요 라는 내용이 나왔어야죠 사실은. 농담이고 시장은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저 정도 보여줬으면 자존심에서라도 삼성그룹에서는 아마 더 세거나 더 임팩트 있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분명히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나왔으나 조금 임팩트는 약간 약했죠. 더군다나 이제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라는 부분보다는 이 배당이라는 부분이 조금 강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10월 저기 1월 가야 이제 이번에 발표 안 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타임라인이 이게 조금 약간 뒤쪽으로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하는 질문 아마 대표님도 자주 받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좋으세요? SK하이닉스가 좋으세요? 어떤 게 더 두 개 중에 나아 보이세요? 라는 질문은 아마 저희처럼 방송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꽤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는 단기로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길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좀 갑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다면 요거 이벤트가 이렇게 되면 단기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내용은 사실은 물론 길게 보면 어쨌든 업황에 따라서 기업이 돈 버는 방향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결정이 되니까 이 주주환원이라는 것은 지금은요 앵커님 실적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실적 추정치가 전혀 안 움직이고 오히려 약간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 작년 9월부터 우리가 반도체를 올렸던 거는 실적이 엄청나게 막 성장하면서 주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는 게 이제는 실적 성장의 그 숫자를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다 이제 주주환원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그냥 뭐 이 부분은 좀 순서에 약간 문제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좀 뭐 10월, 1월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임라인.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뭐 구체적인 65만 주씩 아직까지는 2달 동안 계속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안정을 찾아도 주가의 강약은 조금씩 뭐 당분간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께서 이제 애둘러서 순화해서 표현은 해주셨습니다만 골자는 제일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호재에도 못 가는 데는 이거를 역발상으로 매수기회로 보기보다는 이럼에도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려면 지난번 7월 28일, 29일처럼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한 그런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서 이거 여기는 PBR 1배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가격이 뭐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면 뭐 또 왜냐하면 이 주주환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PBR 1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뭐 혹시나 그런 이벤트들이 나와서 주가가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뭐 한 번씩 뭐 툭툭 한번 찔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네,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물산, 생명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날것의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소장님 모시고 항상 그러시지 않습니까? 더 날것의 방송. 아, 진짜요? 왜냐면 멤버스를 운영하는 입장 쪽으로 네. 일단 뭐 오늘 뭐 미션 받으셨어요? 아니. 잘하면 잘한다. 예. 근데 삼성전자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를? 네. 저항이라고 말씀드리고 28만 5천 원대 예. 이거 줄여라 라는 쪽들이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두 번이나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박스권 상담은 이제 전해졌죠. 지금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박스권 하단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거기는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건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고점 만들어 놓고 나게 되면 아이고 또 지겨워 못 살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에서 저항 그리고 쪽에서 지지 요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요게 아마 조금 좀 길 겁니다. 이제 무언의 약속이죠 시장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단적으로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주주환원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어요. 당장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쭉 하고 올릴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주주환원 뭐 이벤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지금 올릴 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 보니까 자꾸 금리는 핑계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금리 거기다 또 오늘 무슨 얘기 나왔냐면 또 뭐 자금들 다 조성한다고 소프트뱅크 자금 조달한다. 거기다가 알리바바 대규모 자금 또 YMTC 이제 상장하기 전에 자금이 오냐면은 끌어오게 되면 유동성을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약간 그동안 바라보고 있던 기술주 쪽에 대한 약간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는 과정들로 해석을 하겠죠. 네. 당연히 악재성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다 됐고 업황이 뭐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주주하는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쪽에서 뭐 핑계를 찾게 되면 왜 빠지지만 생각하기 듭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냥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의 전통적인 고질적인 병폐 하반기 시장 재미없는 거 게다가 또 뭐 중간 선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저것 다 쌓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뭐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도 막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방이 더 뚫릴까봐 아우 또 저거 팔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지지권이 들어올 텐데 거기서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었을 때 줄인 것만큼 다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나에 대한 이제 담력 테스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조만간 들어올 텐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또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조드리는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줄였다 늘렸다고 얘기를 하지 이걸 보고 팔고 사고 이렇게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게 되면 자체적인 에너지로 또 변화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또 그때 보고 아이고 그거 빠지네 올라가네 이거만 하다가 또 그냥 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그냥 에벨레 다 털렸는데 또 털리는데 어떤 때 털리냐면 박스권이 오래 가잖아요. 한 2, 3개월 3개월은 좀 모르겠는데 한 달 이상 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더 빠질까 봐 밑에서 다 털립니다. 이게 박스권의 무서운 모습들이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냥 안정되면 살래. 안정은 결국은 비싸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닉스도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저항입니다. 이래서 못 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검은색 선 쪽에서 올라가기만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상으로 올려서 좀 위에 것까지 턴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저항받고 그러면 또다시 하단부 어딘가를 박스권 만들겠죠. 이런 과정들로 해석하시게 되면 약간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그렇죠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여기 아마 지금 저항이 183만 원, 5만 원대 강하게 돌파 아직은 못해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살짝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것 빼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쉬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용해 보면서 약간 계좌를 이게 방어입니다. 이게 방어가 아니라 이걸 살짝 놔주고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대응하는 게 이것도 방어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봐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는 잘해? 저 똑같아요. 그냥 그걸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참 듣다 보니까 이건 그냥 완전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유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고 그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박스권인가? 라는 좀 현타가 오긴 합니다만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아까 그 예를 잠깐 들어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게 해서 와 우리 돈을 다 벌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심장이 강하고 지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사람들만 데려가려고 그러지 이걸 그냥 보는 대로 다 주식 수익 난다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실인데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인내심 및 또 기회가 됐을 때 담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장기 국채 금리로 빠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핑계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또 이 핑계거리도 없어졌음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식시장에 언제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언제쯤 좀 이 핑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정리도 필요해 보여서요. 이거는 팀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 어쨌든 시장이 우리가 이제 그런 편이죠.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를 이제 또 찾아야 되고 네. 예. 내려가면 또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뒷북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제가. 예. 뭐 왜 갑자기 슬프게? 아니 왜냐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예 올라가면, 기사는 예. 헤드라인을 짜야 되니까 예. 제목을 짜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유를 그래서 만드는.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를 막 찾아가지고 네, 그렇죠. 또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정체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 또 이제 아무래도 찾다 보니까 다들 금리 이야기 하니까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이야기하고 일본의 또 30년물이 뭐 최고치 갔다 이야기하니까 금리를 하락의 이유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안 하면 또 시간을 뭐 이렇게 때울 게 없거든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금리를 사실은 시장을 하락하는 핑계로도 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저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뭐 앵커님께서는 제 퇴직연금을 잘 아시겠지만 풀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우리 2개월 전에 만나서 네. 뭐 풀로 아주 허심탄회하게 액티브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ETF의 비중을 확 줄이고 현금을 확 만들어 놔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저는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시장 하락 이유인 이 금리가 당연히 안정을 찾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찬바람이 부는 9월도 달라지지 않고 10월도 변화가 없어. 근데 11월에 중간선거까지 끝났어. 야, 그러면 과연 금리를 더 눌러주는 역할을 해줄까? 지금은 이 그림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전면에 잘 등판하지 않던 이 왼쪽에 상단부에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잘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오늘 말씀드렸죠. 뭔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가 났는데 안 오르는 것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럼 지금 금리도 우리는 이제 하락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금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앞에 우리 KB증권의 또 훌륭한 전략 하시는 이현태 이사님이 네. 여러 가지 총알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아직은 방법이 남아있다 그걸 다 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걸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가 안 잡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무기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지금 뭐 걱정하기는 하기는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저는 반대로 혹시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총알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금리가 안 잡혀서 중간 선거 이후에 혹시라도 금리가 여기서보다 더 튀어버린다라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분들이 등판할 이유가 없죠. 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보통은 표심을 위해서 움직이지 선거가 끝나고 나고 선거 결과가 이제 약간 불리하게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의를 상실하기 마련이죠. 물론 다음 또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11월 3일에 우리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까지는 오히려 저는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선거를 위해서 뭔가는 드러내야 될 것도 숨기거나 올라오는 금리도 누르거나 하는 작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방심을 해버리거나 놔버리면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눌러왔던 뭐 물가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역으로 다시 채워버릴 경우에는 증시에는 상당히 이 무거운 재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금리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중력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자산의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리가 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한테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국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은데요. 그리고 9월 15일 날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좀 더 이제 더 예민하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어쨌든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되면 땡큐고 그러면 금리 안정될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올해는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 법안 통과는. 그럼 내년 뭐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좀 더 이제 9월 달에 이거 9월 15일 정도에 통과가 안 되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 친구들이 시장의 하락의 이유로 그냥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것보다는 저게 만약에 지금은 그렇지만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위험한 이벤트가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시장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요 움직임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어쩔 때는 그러니까 하나의 뭐 핑계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로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건 구조적으로 우리 투자 주식 시장에는 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잡힌다면 특히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약발이 될 것인가 재무부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금리를 못 잡는데 물가까지 만약에 튀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움직이는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우리 한 달 전에 나올 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전략 비축류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일단 전략 비축류를 풀어서 유가를 그래도 조금 어쨌든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사실은 많이 이제 비어집니다. 비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략 비축류를 가지고 뭔가 이 유가를 좀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서히 힘이 이제 빠지게 되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산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차분하게 같이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금리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까지 이렇게 살펴주셨고요. 이번 주 이벤트들이 워낙 또 굵직한 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체크는 해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투자 포인트, 관전 포인트도 물론 중요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어떻게 발상에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께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좀 어떤 부분이나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관심 갖고 계세요? 아무것도 상상하지 마세요. 이 실적 가지고는 뭐 저희가 예측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또 기대하거나 그랬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보여주는 대로 가세요. 그냥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AI 사이클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 없이 얘기할 거고, 하겠죠. 그리고 그건 시장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플러스 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다. 가이던스 올리는 것도 예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주가의 시간으로 뭐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진행되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보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순환금융이라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 근데 거기서 중간중간에 자꾸 금리가 껴있다 보니까 얘기를 또 왜곡돼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되게 안타까운 거는
모든 걸 금리로 보고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지나고 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그리고 또 금리가 왜 오릅니까? 돈을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반은 이게 화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미국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좀 붐업이 돼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반영돼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단순하게 금리를 가지고 뭐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자산 가격대에 영향을 받고 성장주가 빠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그냥 밀리면 밀린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마 지금 나오는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서도 그냥 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실적 가지고는 뭐 그렇게 뭐 밀릴 것도 없고 근데 시장 반응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에서 밀릴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거 또 AI 하드웨어가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보자. 이벤트 지나가자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순환금융 투자 플랫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면서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플로우도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급부로 하드웨어는 좀 약세? 막 이렇게 스토리가 짜여지던데 이게 저도 참 항상 질문을 드리면서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AI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순환금융 투자 플랫폼과 관련해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투자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먹을 곳은 하드웨어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약간 하드웨어가 지치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 막 전고점대 시도하고 있고 팔란티어도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쪽인가 봐라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서 뭐 또 매수세 들어오는 거 당연히 미국은 이런 시속 게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없죠. 네, 우리는 또 소프트웨어 그렇다고 그래서 카카오 인적 분할한 거 가지고 주가 확 빠지고 있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네이버는 가다가 또 23만 원대 고점이고 뭐 안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쪽에서 가장 큰 틀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갈 만한 여러 가지 기반을 봤었을 때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세를 강화시켜서 주도로 가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전히 뭐 이런 금리 이슈나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 가지고 약간 발목 잡을 때 그래서 주가가 또 싸지게 되면 또 기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은 하드웨어가 맞고 나중에 이게 끝나서 벌만큼 벌었고 하드웨어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톤 터치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계좌의 50% 이상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준비하세요. 시장이 이렇게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대표님이 알려주셔야죠. 예? 멤버스 아우 그건 하겠습니다. 왜 자꾸 유도를 하세요? 태권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은 그런 쪽들 주의했습니다. 이 주도 네. 오랜만이시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팀장님 지쳤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에 대한 포인트들 팀장님께서도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 마진 같은 부분들 정도 한번 막 가볍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제품에 대해서 15%인가요?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내년도 초부터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HBM하고 너무 비싸. 그래서 서버용 D램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너무 비싸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파워가 세니까 고객들한테 전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전가를 할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원가라든지 뭔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이렇게 뭔가 물건 가격이 막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전가 못하고 내가 다 떠안고 있는 거면 사실은 그쪽 투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전가를 했으나
이게 언제까지 용인이 될까라는 아마 질문들을 시장에서 계속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 뭐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70%, 8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높은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 고객사들은 이걸 용인을 할 것인가? 이러다가 포기하는 건 아닌가? 엔비디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진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방어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방어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주변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제 뭐 TPU 만들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계속 부담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문형 반도체 쪽 영역들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큼 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까 우리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저항 이렇게 선을 네. 그어주셨잖아요. 네. 그건 결국에는 지금은 기간 조정의 박스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저항을 뚫어줄 만한 웬만한 내용 가지고는 단기적으로는 좀 엔비디아의 모멘텀으로는 이제 관련해서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한 달 만에 보는 건가요? 저 안 나온 지 못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닙니다. 네. 조심스럽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비관론자라고 이야기하실까봐 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비관론자 아니라고 딱 네. 그건 아니고 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성이 높아졌다 정도? 그러니까 다들 뭐 다들은 아니지만 조금 생각한 것보다 네. 약간 리스키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앙드레 콜스타는이 책 중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는 조금 보수적일 때가 필요하고, 네, 네. 뭐 조금 이 상황이 잘 해결되면 그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제가 또 되게 시원시원하게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겠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왜 한 달, 두 달 전에 제가 지금 시장이 뭔가 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 뒤로는 아직까지 저는 이게 시장이 옛날처럼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시장으로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네, 네. 그래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면서 지금은 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이 되고, 9월달, 10월달 지나면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지금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지금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뵈서 그런지 좀 그런 차이가 좀 느껴져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댓글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안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자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좋게 얘기해도 그래요? 다실 분들은 어차피 달고 안 그렇습니까? 다실 분들은 안 다셔서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근데 확실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7월에는 그냥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쪽이 또 2차 전지 쪽이라 여기도 한번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잔인한 게 이럴 때 한 번씩 튀면 또 눈길은 가는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또 참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에 아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제 방 들으시면 그게 앵커가 해야 될 멤버스 아직 가입 안 하셨네요. 아이고 내가 할인권 드릴 텐데니까 예. 아니 그 5기로라도 끝까지. 아니 오늘 일장에서 또 급등을 한 종목이 2차 전지니까. 네.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뉴스 요거 한번 잠깐 또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한중 배터리 경쟁 심화되는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특허침해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회사들이 나옵니다. EV 에너지 요거 예.
그리고 또 로봇 보쉬는 원래 전동 공구 만드던 회사가 이렇게 넘어가는 쪽인데 거기다가 또 뭐 코키홀딩스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잡으려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51.7%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직까지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전기차 쪽에서 원통형에 대해서는 견제를 좀 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이 한국 기업을 빠르게 추격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디다 하냐면 미국에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45일 이내에 최종 판정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일단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쭉 다 빠져 어떤 건 막 하한가 몇 개 들어가던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큰 뉴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2000년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일단 테슬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알아봤어요. 뭘요? 테슬라를 살려고 차를 사려고요. 예, FSD가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미국산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산 맞아요. 모델 두 가지 모델 올라 있어요. 올라 있어요. 가격이 올라 있다. 가격이 올라 있고 지금 모델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FSD가 그래서 그걸 또 적용한 이제 사이버캡이 이제 어떤 식의 효과를 낼지는 이제 9월 3일 날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어질 텐데 물론 아직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차가 이런 거지 하고 핸들 없이 페달 없이 나온다. 이게 센세이셔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영상 보다 보니까 그 테슬라 직원들 신났던데요. 안에서 춤추고 있어요 막. 그래서 막 돌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 저렇게도 탈 수가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쪽들이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오는구나. 라는 쪽들이 이제 2차전지 하나의 기반이 될 거고 뭐 ESS 얘기는 뭐 그만할게요. 근데 지금 2분기에 LNF 실적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훅 빠지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역대 최대입니다. 네. 이제 출하량이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 역대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얘기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BBU란 거, 네. BBU 백업 배터리 유닛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AI 서버 렉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수요가 확대가 되게 되면 근데 거기는 들어가는 게 원통형이 아닙니다. 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성장성과 같이 보게 되면 이럴 때 또 유리한 게 SDI죠. 네,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시장이 그래서 하나씩 둘씩 뭔가 호재가 맞춰지는데 그중에 핵심이 그거죠. 원자재가 올라갑니다. 네. 원자재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이쪽에는 금, 은, 구리, 뭐 리튬도 원자재. 네. 원래 디램도 원자재로 해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리튬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재 쪽들은 가격 올려서 출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까지 움직이죠. 네, 리튬 이제 출하 재고 있었어요. 가격 올라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결국에는 2차전지 쪽들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구나라고 보시고 예,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적자 흑자 이것만 왔다 갔다만 하면 바뀌겠죠. 네. 지금 셀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위치나 분위기나 뭐 그렇습니까? 출하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그 셀업체들은 조금 늦게 반영되는데 소재업체들은 바로바로 그래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소재가 올라갈 때는 원자재가 올라갈 때는 소재 쪽들이 좀 더 유리하죠. 그러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시네요. 포인트들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부터 그랬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팀장님,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2차 전지를 이제 수요적인 관점에서 그냥 뭐 아닌가 보군요. 말이 안 나오시는. 그렇지 않고요. 네. 뭐 당연히 뭐 저도 이제 그 업황의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좀 엣지 있는 흐름이 나오려면 뭐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뭐 ESS도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다 좋은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는 오히려 이 이벤트가 CEO 인베스트 데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열리잖아요. 네네. 네, 현대차 그룹. 현대차. 네. 오후 2시에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팝업이 떴길래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 아마 이날은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가실 것이고
그죠? 로봇에 관심. 로봇에 관심 있는 분도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여기는 전기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겠죠.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도 들어갔을 것이고 로봇도 로봇의 전기 뭐 배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수요가 많이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양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행사는 상당히 저는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본업은 저는 자동차는 계속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업은 성장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차량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현대차 그룹을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로 큰 모멘텀을 저는 못 찾고 있고 대신에 이 행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당연히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해서 뭔가 또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뭔가 기대감을 만들어줬을 때 결국에는 뭐 배터리 수요라든지 좀 길게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올 것이고 네. 아까 이제 SDI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주셨지만 SDI가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용화가 멀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했던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2027년이었는데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2027년입니다. 양산 관련된 시간이 이제는 거의 코앞으로 임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기대감으로 한 번씩 박람회 할 때마다 잠깐 올랐다가 빠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배터리 3사 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이 저평가된 것은 저평가된 이유가 근데 있습니다. 네. LG 엔솔이나 SDI 대비해서 잘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겠죠. 네. 아무래도 SK온을 가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모멘텀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기업보다는 약간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발레로 에너지라든지 정유 관련된 기업들은 신고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S오일 대비해서 SK이노베이션의 캐파는 훨씬 더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SK온의 이 색깔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많이 눌려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에너지의 파동이 혹시라도 하반기에 계속 좀 더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SK이노베이션의 원래 하는 이 본업 자체가 S오일 대비해서는 너무 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에 있는 정유사들은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원료를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유하는 원료를. 근데 우리는 중동이나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국제 정세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에너지주는 봐야 된다라는 게 조금 더 머리 아픈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특히 셀업체 가운데서도 좀 약간 다른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또 차이점 얘기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좀 업종을 달리해서 오늘 막 그렇게 많이 회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던 화장품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도 워낙 실적 자체가 잘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채널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리 계속 숫자를 쌓아가고 있는 쪽이기도 한데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좋죠. 요즘 시장에서 분위기는 소비재 쪽 그쪽들 강하고 소재, 소비재 한 글자 차이가 더 들어간 거네요. 이 두 개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화장품도 뭐 수출 동향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하고 보게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한국의 또 고질적인 문제, 이거 화장품은 항상 그랬습니다. 또 수출 잘 나올 때 보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 먼저 재고를 쌓습니다. 네. 재고를 쌓는 과정 쪽에서 수출이 잘 나와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3분기에 팔아요. 3분기에서 4분기에 팝니다. 그럼 재고가 뚝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또 채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실적들이 확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상고하저였어요. 이번엔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다들 VT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부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통 용도가 바뀌게 되면 거기서 원가 관리를 그러니까 판매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거는 금방 그 가격을 통제를 못한다. 라는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때가 고점으로 그냥 쭉 빠져버렸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지금 다 지금 그 각 브랜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다가 공급하는 쪽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ODM사가 있긴 있는데 이제 브랜드 싸움입니다 지금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결정하냐면 가격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같은 성능은 뭐 어차피 거기서 모르겠어요. 화장품 문외한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뭐 무슨 원료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 상황 쪽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우리끼리 또 붙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들이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거.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을 들어왔고요. 사실 그 안 가셨던 한 달 동안 안 보셨겠지만 당연히 제가 이 시간에서 화장품주는 나중에 민재기 팀장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중에서 가장 관심 많으시고 전문가니까 여쭤봐야겠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모셨으니까 그동안에 화장품주가 중간에 많이 이제 반등하기도 했고 화장품주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대안인 것 같아요.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사실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면서부터 네.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네. 받고 있잖아요. 그 수출 데이터라는 것 때문에 움직였던 섹터가 그 반도체라는 큰 형님이 있었는데 네. 이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 수출 쪽 좋은 쪽 보면서 이제 화장품을 많이 보시는 거고 이게 이제 그 화장품 중에서도 최근에는 아무래도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사들은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 체크를 해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옛날에는 몇천 개, 뭐 몇만 개 정도 만들어줘야 ODM에서 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뭐 워낙 이제 뭐 많다 보니까 뭐 조금만 이제 뭐 사준다고 하면 대부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ODM, OEM 쪽으로는 물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끝난 이 판을 가지고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화장품 업종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기관들의 매수 강도 1위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약간 쉬니까 결국에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화장품 쪽에 트레이딩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로 어느 쪽을 했는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코스맥스 여전히 상위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사모펀드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강하게 산 종목도 순서대로 제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가 가장 화장품 중에서는 사모펀드가 매수 강도 강하게 좀 들어왔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한국콜마도 여기에 또 있고요. 이 NFC라는 종목은 또 화장품 원료 관련된 기업이고 달바글로벌 이렇게 사모펀드에서 매수 강도 상위에 이미 화장품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포트 나온 숫자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여전히 실적 발표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는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쉬는 구간에서는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뭐 투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OEM, ODM 쪽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걸 보면 실론코트도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당분간은 만약에 반도체가 조금 지금처럼 슬로우하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구간에서는 화장품이 조금 중간중간에 툭툭 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니라 꽤 반도체가 방향성을 잡기 못한 시점부터 화장품들은 이미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요즘 저희가 관심 있는 화장품 분야는 저기 두피와 헤어 쪽입니다. 제 머리카락이 좀 부석부석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보네. 네. 부자는요 머릿결에서 결정납니다. 되게 윤기가 또 이제 헤어에 꽂히셨군요. 헤어 쪽 이제는 미용 이제 우리가 일반 화장품은 이미 다들 이제는 알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좀 바르면 피부는 조금 투자하면 되는데 이 머리는 꽤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야 이 머릿결의
그러네요. 예,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릿결만 봐도 이분이 조금 좀 있으시구나. 좀 부석부석하다 저처럼 이게 머리가 이러면 관리를 잘 못하시는구나. 예, 앞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올리브영에서 이런 코너를 가면 두피 여기에 바르는 선크림. 우리가 선크림은 두피 바르는 여기 바르시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두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여기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지금 선크림 바르고 그래서 두피 관리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대세가 아니나 제가 봤을 때는 머릿결 관리부터 해서 뭐 두피 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홈쇼핑을 뭐 우리 앵커님께서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 관련된 화장품들입니다. 왜 그렇죠?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면 그 부작용으로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부작용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더더욱 탈모라든지 탈모 뭐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홈쇼핑에서는 요즘 이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숫자가 혹시라도 좀 우리가 투자할 정도로 뭔가 보이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서 탈모나 두피 쪽으로 이렇게 특화된 데가 큰 기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기금에서 오늘 매수 강도에 들어왔던 아모레패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옛날 그런 것들 해가지고는 지금은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최근에 진출해서 미국 쪽에서 잘 팔리는 쪽이 그들이 만든 탈모 관련된 샴푸라든지 탈모 관련된 화장품 쪽에서 오히려 그들은 숫자가 지금 성장률 측면에서는 더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그런 색조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전체 절대적인 금액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가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시장이 상당히 뭐 숫자가 올라오는 부분이 되면 뭐 충분히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공부할 만한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상치 못했던 두피와 관련된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 역시 전문가라 예, 사이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머릿결로 부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셋 중에 부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제일 나으십니다. 두피와 관련해서도 한번 화장품 중에서는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